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침묵을 지킬 줄 모르는 자는 말할 자격도 없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는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한 적. 상대방이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은 적. 혹은 오래된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서먹해졌는데 돌이켜보면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표현해야 전해진다고, 솔직해야 가까워진다고, 대화가 많을수록 관계는 깊어진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 말을 멈추는 데 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말의 부족이 아니라 말의 과잉이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사이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려서 돌이킬 수 없게 된 사이가 훨씬 많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단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하인리는 부유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사교계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여성이었다. 이 가정 안에서 말은 넘쳐 흘렀다. 그러나 그 말들은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구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인이 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우울한 기질을 이해하려는 말 대신 지적하는 말을 택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그 말들 사이에서 자라며 한 가지를 일찍 깨달았다. 말은 연결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이후 평생에 걸쳐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따지겠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말이 많아진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혹은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소리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말 중 진짜 필요한 말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닿을지를 가늠한 뒤에도 여전히 해야 할 말만이 비로소 입술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원칙을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었다. 말이 넘쳐흐르는 가정에서 자라며 그 넘침이 무엇을 파괴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뒤에야 도달한 결론이었다. 이 이야기는 200년 전의 철학자에게서 시작되지만 지금 그대들의 식탁 위에서도, 직장의 회의실에서도, 밤늦은 메시지 창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805년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인리히가 함부르크의 창고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자살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17살의 소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런데 더 깊은 상처는 아버지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왔다. 어머니 요한나는 남편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이마르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문학살롱을 열었고 괴테를 비롯한 당대의 명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아들은 함부르크에 남겨졌다.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기억.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공허함이다. 쇼펜하우어와 요한나 사이에는 편지가 오갔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안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의 온도가 달라졌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교 생활을 비판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우울함과 고집을 나무랐다.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약점을 겨냥해 말을 쏘기 시작하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요한나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너와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아들은 그 문장을 평생 잊지 못했다. 1820년경 모자 사이의 교류는 사실상 끊어졌다. 요한나가 1838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약 20년의 가까운 절연이었다. 이 긴 단절을 만든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누적된 말이었다. 하지 않았어도 될 말, 참았더라면 남아있었을 온기,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쓰지 않았을 문장들이 모여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쇼펜하우어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요한나의 잘못을 따진 것도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구조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살상력은 높아진다.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가족에게는 거침없이 내뱉는 이유는
그 사이에 쌓인 친밀함이 무례의 면허증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말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고장 내버린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누구나 아는 그 사실이 실제로는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지혜라는 것을. 그가 이후에 그래서 인간관계의 적정거리를 집요하게 탐구한 것은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의 잔해 위에서 자라난 깨달음이었다.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어머니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 속에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를 살릴 수 있었던 문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말 대신 비난을 택했고, 유한나 역시 이에 대신 질책을 택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칼날이 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것이다. 그 한 박자가 관계의 운명을 가른다. 가득 찬 방과 텅 빈 방 중 어느 쪽이 더 큰 소리를 내는가? 대부분은 가득 찬 쪽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텅 빈 방이 남기는 울림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1820년 32살의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의 사강사 자리를 얻었다. 그가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의 관념론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났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다. 한 학기가 지나자 그마저도 줄었다. 결국 그는 강의를 포기했다. 보통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쇼펜하우어의 패배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패배 이후의 행동이다. 그는 헤겔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쓸 수도 있었다. 학계에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도 변명도 호소도 없이 베를린을 떠났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심리적 진실과 마주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충동. 그것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반박하고 싶다는 욕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갈망이 놓여 있다. 헤겔이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대들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회의실에서 내 의견이 묵살당했을 때, 가족 모임에서 내 말이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려 한다. 내가 맞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근거를 나열하고 상대의 허점을 찌르고 때로는 감정까지 동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린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말을 더 많이 한 뒤에 오히려 더 허탈해진다. 왜냐하면 말의 양과 설득력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핵심은 흐려지고 감정이 섞일수록 논리는 약해진다. 쇼펜하우어가 베를린을 떠난 뒤 선택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고요였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해 자신의 사유를 깊게 파고들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남은 시간을 쏟았다. 텅 빈 강의실에서 그는 말의 한계를 배웠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귀에는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음을 만들어내는 쪽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헤겔에게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은 그 침묵 속에 30년 뒤 세상을 뒤흔들 사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설득은 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증명하는 것을 입이 앞질러 증명하려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있다. 누군가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수저 소리만 남은 식탁에서 모두가 제 밥그릇만 내려다본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꺼냈다가는 더 큰 싸움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폭발 직전의 정적이다.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의 비유를 든 것은 바로 이런 장면을 꿰뚫기 위해서였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인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린다.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 결국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한다. 관계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그 가시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관계에서 상대를 찌르는 가시는 주먹이 아니다. 말이다. 한 남자가 있다. 오래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사람이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무심코 말한다. 옆집은 벌써 차를 바꿨다면서. 아내에게는 대화의 소재일 뿐이었을 그 한마디가 남자의 귀에는 전혀 다른 무게로 꽂힌다.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못 버느냐는 말로 들린다. 남자는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남자는 마침내 폭발한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 쏟아진다. 아내는 멍하니 앉아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느냐며. 또 다른 장면이 있다. 오랜 친구 사이다. 한 명이 승진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같은 자리에 있다. 축하한다는 말 뒤에 가벼운 농담이 붙는다. 너는 원래 운이 좋으니까. 말 한쪽은 정말 농담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들은 쪽은 그 안에 묻어있는 미세한 시기를 감지한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다. 어느 쪽도 그 선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이후의 대화에는 예전의 편안함이 돌아오지 않는다. 가정에서, 우정에서, 직장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거대한 배신이 아니다. 축적된 작은 말이다. 한 번은 넘길 수 있다. 두 번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쌓이면 그 말들은 하나의 서사가 된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나의 편이 아니다. 한 번 그 서사가 완성되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틀 안에서 해석된다. 쇼펜하우어가 관계의 적정거리를 강조한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를 더 조심스럽게 재라는 뜻이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하루를 지배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그 말이 비교의 언어일 때, 평가의 언어일 때, 혹은 상대의 노력을 가볍게 치부하는 언어일 때, 그 한마디의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식탁 위에서 멈추어야 할 말을 한 박자 늦추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녁의 공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27년을 살았다. 1833년부터 186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거의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 플루트를 연주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푸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그가 키운 푸들은 여러 마리였다. 어떤 개가 세상을 떠나면 같은 품종의 세 개를 들였고 이름은 모두 아트마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숱하게 상처받은 사람이 말 없는 존재에게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기에 그의 삶이 압축되어 있다. 그대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오히려 피곤해지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이 트이는 사람. 그런 자신을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사교성이 없다고 자책하는 사람.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혼자 보낸 27년은 공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사상이 가장 깊어진 시기였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초판이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혔을 때 그는 좌절하는 대신 그 책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보충하고 다듬고 확장했다. 세상이 듣지 않는다고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지 않기에 더 정확한 말을 준비한 것이다. 여기에서 침묵의 두 가지 얼굴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억눌린 침묵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두려워서 혹은 상대가 무서워서 입을 다무는 침묵.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한 침묵이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반박할 수 있지만 반박하지 않는 것. 증명할 수 있지만 시간에 맡기는 것. 쇼펜하우어의 27년은 후자였다. 그러나 여기에 균형이 필요하다. 침묵이 언제나 답은 아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침묵은 방관이 된다. 말을 아끼되 반드시 해야 할 말까지 삼켜서는 안 된다. 기준은 이것이다. 이 말이 나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 전자라면 멈추어라. 후자라면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가장 짧은 문장으로 말하라. 쇼펜하우어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세상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매일 글을 썼다.
그리란 가장 정제된 형태의 말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정의 열기가 빠지기 전에 상대에게 도착한다. 그러나 글은 쓴 사람이 한 번 시킨 뒤에 세상에 내놓는 말이다. 쇼펜하우어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이고 글쓰기에 몰두한 것은 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의 형태를 바꾼 것이었다.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긴 침묵 끝에 충분히 익은 뒤에야 글이 되거나 행동이 되어 비로소 세상에 닿는다. 1808년 20살의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1818년 30살에 초판을 펴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세상은 침묵으로 응답했다. 출판사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책의 상당 부분을 폐지로 넘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학계는 헤겔의 절대 정신에 열광하고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세상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18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도덕의 두 근본 문제, 그리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을 준비했다. 세상이 외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사상을 더 단단하게 벼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세상의 속도에 자신의 글을 맞추는 대신 자신의 글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전원점은 1851년 여록과 보유가 출간되면서 찾아왔다. 이 책은 에세이 형식으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일상의 언어에 가깝게 풀어낸 것이었다. 30년 넘게 묵묵히 다듬어온 통찰이 마침내 대중에게 닿을 수 있는 그릇을 만난 셈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영국의 비평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독일 안에서도 그의 철학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850년대 중반에 이르면 유럽 각지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뒤늦은 명성을 얻은 쇼펜하우어의 반응이다. 기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무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시기에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의외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는 명성에 들뜨기보다 이미 자기 안에서 완결된 사유에 대한 고요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세상의 인정이 그의 철학을 바꾸지 않았다. 세상이 외면했을 때와 세상이 환호했을 때 그가 쓰는 글의 깊이는 동일했다. 이것이 빨리 말하는 것과 제때 말하는 것의 차이다. 세상은 빠른 말에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제때 도착한 말이다. 유행에 맞춰 서둘러 내뱉은 말은 유행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긴 시간을 견디며 숙성된 말은 30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그대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당장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짜 깊은 말일수록 그 시간은 길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첫째, 반응이 없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둘째, 인정의 속도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라. 셋째, 말의 양을 줄이는 대신 말의 밀도를 높여라. 넷째,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라. 다섯째, 오늘 쓰지 않은 말 하나가 10년 뒤에 가장 정확한 문장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30년이 증명하듯 가장 오래 남는 말은 가장 늦게 도착한 말이다. 1860년 9월 프랑크푸르트의 아침은 이미 가을의 차가움을 머금고 있었다. 72살의 쇼펜하우어는 여느 날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서재에 앉았다. 그의 곁에는 마지막 아트마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9월 21일 가정부가 아침에 그를 찾았을 때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심장 마비였다. 소란도 유언도 마지막 문장도 없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과 닮아 있었다. 고요했다. 72년의 삶을 돌아보면 쇼펜하우어를 둘러싼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비난, 학계의 무시, 이웃과의 소송, 세상의 오랜 무관심. 그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지킨 것은 단 하나, 자기 안의 고요였다. 밖에서 무슨 말이 쏟아지든 그는 자신의 사유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다. 반박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세상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다. 그의 철학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내 의지의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거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에 걸쳐 이 사실을 증명했다. 어머니의 거울, 해겔의 거울, 학계의 거울, 대중의 거울. 그는 그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자체를 내려놓았다. 이 이야기가 그대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말을 줄여라. 그러나 그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꼭 해야 할 말과 하고 싶은 말을 구분하라는 뜻이다. 꼭 해야 할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나를 지키려는 말이다. 전자는 침묵을 깨고 나올 자격이 있고 후자는 침묵 속에 묻어두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오늘 하루 입 밖으로 내보낸 말 중 진짜 필요했던 말은 몇 개였는가? 그리고 꺼내지 않은 말 중 오히려 그대의 관계를 지켜준 말은 몇 개였는가? 진짜 깊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 머물며 그대가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에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낸다. 쇼펜하우어가 72해 동안 지킨 것은 사상이 아니었다. 자기 안의 고요였다. 그 고요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라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